군함을 앞세운 서구 열강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물밀듯이 밀려들어 조선을 압박하던 19세기 후반. 나라한 백성들은 오랜 세도 정치로 골물대로 골문 체제에 저항하며 들불처럼 일어났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그때 흥선대원군이 조선 왕조 마지막 개혁의 칼날을 잡았다. 여러분께서는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나라 밖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개방의 대세를 외면한 쇄국론자라는 이미지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흥선대원군을 조선 왕조의 마지막 개혁가라고 부릅니다. 쇄국론자와 개혁가라. 따로 노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개혁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의 아버지로서 정치를 주도한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유일한데요. 오늘은 130여 년 전으로 돌아가 흥선대원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정치 전면에 나섰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 왕실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었다. 순조 임금 때부터 시작된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로 조선의 국정은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의 손에서 좌우됐다. 특정 가문의 서슬퍼런 세도 정치 아래 왕족들은 몸을 낮추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시기 흥선대원군의 모습은 김동인의 역사 소설 운현궁의 봄에서 그려진 것이다. 소설 속의 흥선군은 상갓집 개로 불리며 비루한 생활을 하는 파라코로 묘사돼 있다. 과연 그랬을까? 흥선대원군의 정치 무대였던 운현궁. 흥선대원군은 이곳에서 고종을 낳았고 12살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렸다. 이곳이 운현궁으로 불리게 된 것은 고종이 조선의 26대 임금으로 즉위하면서부터다. 운현궁은 고종의 즉위와 함께 대대적인 증축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조선의 국정을 좌우하는 역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제 고종이 왕이 된 뒤에 살아있는 아버지, 즉 대원군으로서 살아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바로 실질적인 정치를 행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궁궐 내에서의 조회를 한다든가 하는 자리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운현궁에서 실질적인 정치 행위가 이루어졌던 정청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운현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현궁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당시 흥선군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이곳에 전시돼 있다. 헌종 임금이 흥선군에게 내린 교지다. 이 교지에는 흥선군이 26세 되던 해에 노비 6명과 밭 50결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 50결은 약 16만 평으로 이 땅에 대해 세금을 걷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즉 그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 흥선군은 종친부의 유사당상을 맡아 종친들의 세력 확장에 힘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흥선군이 역점을 둔 종친부 사업은 왕실의 족보 편찬이었다. 원래 왕실 족보 편찬을 주관하던 부처는 종부시라는 관청이었다. 그런데 흥선군이 이 권한을 종친부로 가져와 대군과 왕자의 경우 육촌까지 수록하던 것을 전주이시 대동보 형태로 확대시켰다. 이는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안동김 씨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철종 후반이 되면은 종친부 유사 당상으로서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친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동김씨들과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성공을 해서 종친부의 권한은 강화되었고 그 결과로서 전주시 전체에 대한 족보를 편찬하는 권한을 종친부가 가져서 그 핵심 실무를 흥선군이 철종 말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안동김씨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안동김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파라코 생활을 하거나 하는 일은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흥선군은 치밀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은밀한 준비는 이미 철종 말기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깊은 밤 흥선군이 써내려간 편지 한 통. 이 편지에는 아들도 낳지 못하고 병세가 깊어진 철종 임금의 사후 대비책이 들어있었다. 흥선군은 조선을 이끌어갈 다음 국왕마저 안동김 씨의 손에 맡겨둘 수 없었다.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을 담은 흥선군의 편지는 왕위 결정권을 가진 왕실의 최고 어른 신정왕후 조씨에게 전달됐다. 신정왕후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비다. 이에 흥선군은 자신의 어린 둘째 아들을 즉위시키면 효명세자의 대통을 이어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 있다고 제의한 것이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철종 임금이 승하한 것은 1863년 12월. 옥새를 손에 넣은 신정왕후 조씨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들였다. 새 임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흥선군의 둘째 아들로 대통을 잇게 하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격적인 발표. 그러나 왕실 최고 어른의 결정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12살 어린 나이의 고종은 그렇게 즉위했다. 흥선군 이하응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며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 되는 순간이었다. 대원군은 종친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경우 새 왕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다. 조선 역사에서 대원군에 오른 사람은 4명뿐. 이들 중 살아서 대원군에 오른 사람은 흥선 대원군이 유일하다. 살아있는 대원군의 존재는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으로 불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 조선에서는 이 종친들 왕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그 법을 만들었고, 이 종친부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좀 허직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조치는 있었지만, 이 3대에 걸쳐서 과거에 그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 철저하게 어떤 그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왕의 종친들에 대한 정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 바로 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정말 호련히 정계의 그 핵심에 나타나 또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진 그런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은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치 참여를 막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대원군의 정치 참여 논쟁은 가마 문제로 나타났다. 흥선대원군이 팔인여를 사양하는데 대신들이 타는 교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선시대엔 신분에 따라 가마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8명의 가마꾼이 매는 팔인녀는 왕실 대군용 가마다. 종일품 이상의 정승급 대신들은 4명의 가마꾼이 매는 교자를 탔다. 원칙대로라면 대원군은 팔인녀를 타야 한다. 그런데 왜 신정왕후는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원군의 가마를 교자로 하자고 주장한 것일까? 또 흥선대원군은 대체 무엇 때문에 대군의 예를 마다하고 교자를 타겠다고 한 것일까?
좀 더 격이 높은 것 같지만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대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실로서 흥선대원군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사실상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신정왕후의 경우는 대군의 대신의 예로서 대군보다 격은 낮지만 실제로 대신의 예가 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탈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미묘하게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신정왕후와 대신들 간의 논쟁이 있은 다음 날, 대원군은 곧바로 교자를 맬 수행원들을 권력의 핵심 기관에서 차출한다. 그것은 대신의 지위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대원군의 공식 선언이었다. 더 주목되는 것은 교자를 끄는 그 수행원들 갖다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종친부는 임의대로 그 각 기관들, 그것도 권력의 핵심 기관에서 다 한 명씩 차출해서 동원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종친부가 여태까지 정사에 관여했었던 종친부가 그 권력의 핵심 기관들에게 우리도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것들 갖다가 사실상 공식화하는 그런 조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감으로써 스스로 권력자임을 그 여러 권력 공식 기구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합리화시키고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수렴청정에 나선 신정왕후가 국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막강한 실력자 흥선대원군이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직접 자신의 정치적 발판까지 마련했던 흥선대원군. 과연 그는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조정 대신들과의 첫 만남에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정치 구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천리를 끌어들여 지척으로 삼고자 하며, 나는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자 하며, 남대문을 높여 3층으로 만들고자 하오. 여러 대신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천지를 지척으로 삼고 남대문을 3층으로 만드는 일이야 가능하겠지만 어찌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의 우리로선 선뜻 알 수 없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오욕잔태산 위평지, 태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조정 대신들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 세력을 겨냥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 시기는 정조가 죽고 난 뒤 독살설의 배후로 지목된 노론 세력의 일당 독재가 특정 가문의 세도 정치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태산처럼 비대해진 노론 세력과 세도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철종의 국상을 치룬 뒤 고종과 조정 대신들의 첫 공식 회의가 있던 1864년 1월 13일, 대원군이 구상한 첫 정치개혁의 신호탄은 어린 고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에 나선 신정왕후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비변사에서 국정을 전담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의정부와 나누도록 하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공식 회의 첫날부터 비변사를 언급하고 나선 것일까? 비변사는 1510년 삼포 외란 이후 국방경비를 담당할 전시 비상기구로 설치됐다.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발전한 것은 임진왜란 때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행정과 군무를 관장하는 국정 최고기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비변사가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장악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국방이라든가 이 방어에 관한 이런 뭐 재정 담당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였지만 이후에는 이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분야라든가
심지어는 이 인사권까지 장악하면서 각 정파 간에는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 정치계는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비변사가 완전히 한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었지만 이 19세기 특히 세도 정치계에 들어서면서 세도 가문이 이 집중적으로 비변사에 자기 세력을 심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느 세력이 비변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결정됐다. 순조 임금 때부터 60여 년간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등 세 가문이 비변사의 60%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안동 김씨의 영향력은 무소불위로 막강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남아있다. 흥선대원군의 호를 따서 붙여진 석파정. 원래 이 별장의 주인은 안동 김씨의 수장이었던 김흥근이었다. 삼계동이라 불리던 별장이 대원군에게 넘어간 것은 고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다. 안동 김씨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이곳에 대원군은 고종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묵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김흥근도 임금이 묵은 곳을 더 이상 개인 별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안동 김씨의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대원군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드러내는 정치적 행보였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영향력이 쉽게 약화되지 않자 대원군은 그 측근들을 제거해 나갔다. 대원군은 먼저 세도가의 문벌 정치에 빌부터 부정을 일삼은 자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적발된 탐관 오리는 종각 앞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삶는 신용을 하는 팽형에 처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지방 수령들은 더 이상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다. 부패와의 전쟁은 인사개혁으로 이어졌다. 대원군은 북인과 남인 계열에 속한 인재들의 명단을 적은 북보와 남보를 만들었다. 세도 정치 기간 정치에서 소외됐던 북인과 남인 계열의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원군의 이러한 인사정책에 따라 우의정에 오른 유후조는 남인의 영수였던 서해 유성룡의 후손이다. 남인 계열에서 유후조와 같은 정승이 나온 것은 정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1866년에는) 평안도에서 과거를 실시했다. 과거에 합격한 평양의 선우업을 발탁해 동부 승지로 임명했다. 서북 출신을 승지로 임명한 경우는 조선 건국 이래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인사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자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다. 비변사를 폐지하여 의정부에 합치고 비변사 도장을 녹여서 영원히 없애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세도 정치의 거점이 됐던 비변사는 설치된 지 358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비변사를 개혁해서 그 비변사에 있는 권한들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변사의 그 개혁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한편 삼군부를 나중에 설치해서 그래서 의정부와 비변사, 삼군부 두 기관이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그 양 기관의 최고 권력 기관의 그 견제 속에서 그 위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흥선대원군 자신 아니면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군 인사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인의 중용이다. 고종의 첫 공식 회의가 있던 날 신정왕후는 비변사 기능 축소와 함께 무신의 예우 규정을 다시 정하라고 지시했다. 겉으로는
단순히 문무관의 상견례 규정을 고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문무관의 차별을 없애고 무신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었다. 대원군의 무신 중용 정책은 군제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3군부 총무당 건물. 삼군부는 비변사를 폐지하고 설치한 조선의 최고 연합 사령부다. 아주 힘차게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현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원군은 비변사가 장악하고 있던 군권을 3군부로 이관시켜 국방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성을 부여했다. 그 흥선대원군은 아마 그 정치 개혁의 모델이 조선 건국기를 자주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 조선 건국기의 왕권이 대단히 강화되었던 그 시기를 정치 모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에 대한 그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문신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문신과 무신이 서로 그 균형을 맞추는 문무 양반의 균형된 사회였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위에 왕권 혹은 흥선대원군 자신의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정치 질서를 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입지와 그 조선 전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진 그러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시켜 소수의 세도정치 세력이 지배하던 국가기구를 공적 체계로 돌려놓았다. 국방 업무는 3군부가 관장하고 정치행정은 의정부가 담당하는 정부 시스템. 이는 그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혁신이었다. 원님 위에는 감사용, 감사 위에 참판이용, 참판 위에 판서용, 판서 위에는 삼상이요, 삼상 위에는 승기용, 승기 위에는 임금이요, 임금 위에는 만동묘지기.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유행한 승경가라는 노래를 편곡해봤는데요. 승경가는 벼슬의 순서를 읊조린 노래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상 위에 승지, 승지 위에 임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금 위에 만동묘지기가 있다. 이는 백성들에겐 만동묘를 지키는 묘지기의 위세가 임금보다 더 크고 위력적으로 보였다는 뜻인데요. 대체 만동묘는 무엇일까요? 기암 절벽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며 절경을 이루는 화양동 계곡. 이곳은 노론 세력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길렀던 곳이다. 지금도 송시열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계곡 암벽에 비례부동이란 네 글자는 송시열이 명나라 의종의 친필을 얻어 새긴 것이다. 명나라에 대한 이해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최근 보건공사에 들어간 화양서원, 숙종 때 송시열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이다. 조선 후기 화양서원의 권위는 막강했다. 임금의 권위를 뛰어넘는 공간이었다.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자 만동묘까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동묘는 화양서원 제일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만동묘가 세워진 것은 1717년.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파병한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다. 송시열의 뜻에 따라 세워진 만동묘는 그 권위를 상징하듯 계단부터 예사롭지 않다. 정면을 쳐다보고는 오를 수 없는 구조다. 계단 폭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발을 옆으로 디뎌야만 오를 수 있을 정도다. 존명 의리의 상징인 만동묘까지 갖춘 화양서원은 조선 후기 노론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거대한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노론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사상적 구심체로 삼았다. 그리하여 1년 내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역이 됐다. 이 만동묘라든가 화양동 수원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 유림들이 성지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이 노론 세력의 성지였다. 그것은 바로 이 노론의 정치적 학문적 영수였던 송시열이 그 명나라 황제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사당이 만동묘이고, 또 송시열이 죽은 후에 송시열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운 것이 바로 화양동 수원입니다. 바로 이 노론의 정치적 사상적 구심체가 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 노론 세력들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계속 우위를 유지해 나가고, 또 한편 그들이 지향했던 그 의리론이라든가 대명의리론이라든가 이런 그 존주론 이런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당시 화양서원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기록돼 있다. 화양서원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서원의 제사가 다가오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제사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담시키는 묵패를 강제적으로 돌렸다. 지정한 액수를 내지 않으면 붙잡아서 곤장을 치고 고문을 했다. 초법적인 권력 행사였다. 화양서원의 이러한 수탈과 횡포는 정조 임금 때부터 이미 지적되어 온 문제였다. 하지만 역대 어느 임금도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런데 고종 2년 3월 29일 흥선대원군이 전면에 나섰다. 신종왕후의 지시로 만동묘를 없앤다고 선언한 것이다. 유생들의 반발은 격렬했다. 전국의 유생들이 도남문 앞으로 몰려와 항의했다. 만동묘 철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의 제조 지은에 대한 배반이며 국가기강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대보단에서 잘 받들겠다는 명분으로 만동묘 철폐를 관철시켰다. 동구월도를 보면 장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대보단이 있다. 대보단은 명나라가 망한 뒤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오던 곳이었다. 만동묘 철폐는 대원군의 서원 처리 방향을 암시했다. 우리나라 서원의 역사는 1543년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으로 시작됐다. 서원은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인물을 기리고 유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설 교육기관이었다. 명종 임금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리면서 백운동 서원은 사액서원이 됐다. 사액서원에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다. 이렇게 되자 서원의 성격도 바뀌었다. 양반 유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떠올랐고 서원 건립이 유행처럼 확산됐다. 조선 후기에 이르자 안동 지역에만 21개의 서원이 생겨났고 전국적으로는 1000여 개에 이르렀다. 서원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경제적인 폐단과 사회적인 폐단으로 나눠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폐단이라고 한다면 서원이 여러 가지 세금을 면세를 받는 그런 토지를 운영한다든지 노비를 불법적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폐단이 있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큰 폐단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서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권력 지방 향촌 사회에서의 권력 기관화 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고종 5년 대원군은 서원을 망국의 근원이라고 선언하고 사액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사액서원마저도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다. 당시 대원군의 고심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경기도 여주의 대로사는 노론의 영수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이다. 대로사는 서원 철폐 과정에서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송시열을 모시는 대로사를 남겨둔 것은 노론 세력의 반발을 고려한 상징적인 조처였다. 대신 송시열에 대한 존칭의 뜻이 들어있는 대로라는 이름은 떼도록 했다. 대로사를 강한사로 이름을 바꾸어 노론 세력의 반발을 완화시키려 한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면서 47개 서원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로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암 송시열 선생을 배양하는 이 대로사를 철폐할 경우에는 경기 지역의 노론 세력의 거점인 이 여주 지역의 이 대로사를 철폐했을 때 정치적인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거라고 이제 흥선대원군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대로사를 철폐하지 못하고 다만 이 대로라는 명칭을 강한사라는 이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유생들의 항의는 처음부터 격렬했다. 유생들로선 서원 철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 충격이 컸다. 유생들은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서원 철폐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관철되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단호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을 없애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은 동방의 진시황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분서갱유를 단행했던 중국의 진시황의 버금가는 폭군이라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훗날 정치 일선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도 이 같은 조처로 인한 유생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원군은 왜 서원 철폐를 강행했던 걸까요? 당시 백성들의 요구는 유생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인 1862년에 밀란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경상도에서 시작된 밀란은 삽시간에 전라도 또 충청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해 한 해 동안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모두 71곳.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밀란의 숫자만 해도 이처럼 많았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같은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경남 진주시 수곡면. 깊은 산 중턱에 1862년 진주 농민 항쟁을 주도한 유계춘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풀로 무성한 작은 무덤 속에 잠든 유계춘의 신부는 양반입니다. 당시 진주 농민 항쟁에 몰락한 양반들까지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이죠. 이들이 농민 항쟁에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그 세금 체계는 마을 단위 세금 체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양반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을 전체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에 유계춘 선생과 같은 몰락 양반들 혹은 농사를 생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잔반 계층들은 일반 평민이나 농민들, 양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물어야만 했고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혹한 세금 징수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진주성으로 몰려갔습니다. 당시 원성을 산 세금은 환곡이었습니다. 진주에서 환곡을 운영한 행정기관은 진주목과 경상우병영입니다. 원래는 행정기관에서만 환곡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군사기구인 경상우병영에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곡은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뒤에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국 보존을 위해 절반만 대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관리들이
이자 수입을 위해 나머지도 빼돌리거나 착복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빼돌린 목까지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일 또한 발생했습니다. 빌려줄 때는 쭉정이와 풀들이 섞여 있는 것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쌀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새롭게 더 늘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진주 인근의 백호되는 마을에 도결로서 9만 석 이상이 책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이제 농민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로까지 확대되게 되고 진주목과 경상 우병영은 환곡제도를 이용해 경쟁적으로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농민 봉기는 삽시간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던 농민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공주지역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군포와 환곡제도의 개선이 당시 전국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었던 환곡. 대원군은 이 환곡을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1872년 대원군의 지시로 전국 각 고을에서 만들어 올린 관방지도에 그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관방지도는 서구 열강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긴급 지시로 제작된 군현 지도입니다. 당시 각 고을의 주요 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죠. 강화도의 경우 해안가에 있는 진, 보, 포대 등 군사시설이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럼 환곡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지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창고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죠? 곡식을 보관하는 사창입니다. 환곡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사창제로 바꾼 것이죠. 원래 환곡제는 관에서 운영했습니다. 백성들과 환곡 사이에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관리가 끼어 있었죠. 그런데 사창제는 관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들이 농간을 부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죠. 갑오경장 이후 근대적 금융조합이 출현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환곡은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그 이자를 통해서 재정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고, 사창의 본래의 의미는 고을이나 마을 단위로 두어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구휼의 목적으로,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또 그 이자를 국가에서 활용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곡과 함께 백성들을 괴롭혔던 군역의 폐해는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영조실록에 나오는 군역 관련 기록입니다. 영조 5년 8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은 장차 당론 때문에 망하고 소민은 장차 군역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군역의 폐단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군역제는 군포 2피를 납부하는 것으로 국방의 임무를 대신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로 부과되다 보니 마을 인구가 절반으로 줄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까지 모두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국가에서 필요한 군포의 양은 늘어나고, 한편으로 본다면 그 신분제가 해이되면서 군포를 내야 할 대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이 군현당, 그리고 또 거기서 멸리당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책임지고 그 액수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마을에 배정된 군포의 양은 일정한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1인당 부담해야 할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주 농민들이 요구한 군포에 대한 해결책은 호포제였습니다. 가구 단위로 군포를 부과하자는 것이었죠. 가구 단위가 되면 그동안 군역을 면제받았던 양반도 군포를 부담하게 됩니다. 호포제는 영조 때도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이 직접 홍화문에 나가 호포제 시행에 대한 양반 유생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낯으로 선조들을 대하겠는가? 호포제는 군포의 폐단을 바로잡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동안 면세의 특권을 누려왔던 양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절실했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호포제. 대원군은 그런 호포제를 고종 8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호포제 실시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양반은 군포를 노비의 이름으로 내게 한 걸까요? 양반들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호가 그 포를 낸다는 것은 이건 신분제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라고 봤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대원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 부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조금 본래의 호포제보다는 완화한 수준에서 호포법을 시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포제 실시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영천지방은 15%에 불과하던 군포 납부층이 호포제 시행 후에 74%로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부담은 줄었고 국가 재정은 늘어난 것입니다. 양반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며 민생개혁에 나섰던 흥선대원군.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행적을 보면 흥선대원군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파악하고 꿰뚫어 본 인물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실시한 인물이 아닙니까? 결국 나라 밖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흥선대원군은 당시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이 배들은 서양의 배들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의 바닷가에 출몰한 배들이었죠. 처음으로 나타난 서양 군함은 프랑스의 부솔호였습니다. 그 뒤로 조선의 바닷가에는 서양 배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의 배들이었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정확히 어느 나라 배인지 몰라서 이런 배들을 조선 배와는 다르게 생긴 서양의 배라고 하여 이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처럼 몰려오는 서구 열강 세력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교회사 연구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이 보관돼 있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 가운데는 대원군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 네, 66년 4월 24일. 대원군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 리델 신부의 편지에서 확인됐다. 리델 신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1866년 대규모 천주교 탄압 때 조선을 탈출해 병인양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리델 신부의 편지에는 대원군이 일찍부터 선교사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적혀 있다. 편지에 따르면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는 18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감,
프랑스 주교들과 신부들이 조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외국 군함을 다루는 방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소.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겠소?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그 배경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있었다. 아편 전쟁의 패배로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됐으며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한 서세 동점의 시기였다. 대원군도 이미 이제 집권할 무렵에는 이러한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서구의 식민 세력들이 힘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가 조선의 두만강 유역에 이제 자주 이제 들락거리면서 조선의 변경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방어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국과 프랑스를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신부들의 힘을 빌려서 프랑스 신부들이 중재를 해준다면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프랑스 함대의 힘을 빌려 막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대원군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접촉은 1866년 초에 갑자기 끊어진다. 그리고 병인 사옥이 일어난다. 1866년의 병인 사옥은 프랑스 선교사 3명을 포함해 천주교 신자 6천여 명을 처형했던 대대적인 탄압이었다. 천주교를 이용하여 프랑스와 접촉하려던 대원군의 태도가 이처럼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무렵 러시아가 물러가 남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프랑스와의 접촉이 러시아 견제용이었다면 접촉을 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대적인 처형으로 나간 것일까? 또 다른 편지에서 그 단서가 확인된다. (1866년에) 쓴 리델의 편지에는 병인 사옥을 주도한 대신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김병학, 김병국 등 안동김씨 세력이 대원군이 선교사들과 접촉해온 사실을 공격했고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것은 아닐까? 1866년 벽초부터 일어난 병인 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탄압 사건은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취했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교회 측의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김씨 중에서 대원군의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 이런 대신들이 이제 박해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원군이 좀 정치적인 면에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처럼 초기에는 정치적 이유로 천주교 탄압에 나섰던 대원군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양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1866년 7월) 프랑스 함대가 병인 사옥을 빌미삼아 강화도로 침략했다. 군함 7척에 2,000명의 군사를 싣고 갑곶진에 상륙한 프랑스군은 강화읍을 점령하고 병인 사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다. 강화성이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한 것이다. 강화의 외교장각에 보관돼 있던 조선 왕실의 귀중한 유물과 책들을 약탈해간 것이 바로 이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원군은 무력 대응에 나섰다. 조선군은 정족 산성으로 잠입시켰다.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군은 서북지방의 포수들로 구성됐다. 정족 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조선군은 매복 공격으로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을 이겨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프랑스군은 철수했다. 강화도를 점령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68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앞세워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 묘를 도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무덤을 파헤친 사건은 대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생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분노한 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에 쇄국 정책으로 맞섰다. 전국의 주요 지점마다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했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와 싸우지 않는다면 화친이 있을 뿐이고 화친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쇄국 정책을 끌고 나갔다. 서양 제국주의 국가에 잇따른 침입은 대원군의 국방력 강화 노력으로 이어졌다. 대대적으로 화포를 수리하고 제작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화력에 대응하기 위한 화포 제작을 위해 5만 량을 투입했다. 당시 훈련 대장이었던 신헌이 군사 장비를 기록해 놓은 훈국 신조 군기 도설. 이 책에는 대원군 집권기에 개발된 신무기가 실려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레포다. 수레포는 수중에 설치하여 적함을 폭파하는 무기다.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 지나면 수레포 내부에 물이 차올라 수압에 의해 작동되는 수중 시한 폭탄이었다. 대원군은 아무런 대비나 대책 없이 나라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었다. 서구 열강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국내 전국은 대원군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대원군의 집권 10년째 되던 해인 1873년, 유림의 대표인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대원군의 정치는 사실상 끝이 났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것이다. 대원군의 집권 10년은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다. 세도 정치와 맞서 싸우며 부국강병을 위한 민생 개혁을 단행했다. 그 모든 것은 무너져가는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놓치고 말았다.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한계였다. 국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국강병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관점 속에서의 부국강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경제정책, 그리고 지나치게 무리한 그 대결적인 그 외세와의 대결 정책, 이런 것들이 그 부국강병의 그 골간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로부터 그것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은 약화시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흥선대원군 정권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화파의 고뇌가 잘 기록되어 있는 근세조선 정감에는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때때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망국의 주범으로 몰렸다. 과연 그렇게 망국의 죄를 씌우는 건 온당한 것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외세에 의해 강제로 개방당해 근대화로 갈 것인가? 자주적 개방을 꾀할 것인가?
격동의 갈림길에 섰던 그 시기, 흥선대원군은 기울어 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마지막 개혁가였던 것이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 안팎으로 위태로웠던 19세기 말,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대외 정치에 있어서도 그는 처음부터 쇄국 정책을 실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의 한계에 부딪혀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고 눈앞에 닥친 권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좀 더 큰 시각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한계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조선 왕조 마지막 개혁가, 근대화를 가로막은 쇄국론자라는 상반된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되었는데요. 흥선대원군, 격동의 시기, 그의 실패는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또 다른 역사의 거울입니다.